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은 어떤 거 할까요? 보통 이제는 우리가 복지 그러면 스웨덴을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스웨덴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냥 복지국가라는 정도, 그 다음에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뭐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보면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뭐 스웨덴의 오늘 스웨덴의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뭐, 굵게 말씀하자면 몇 가지 정도를 하실 건가요? 뭐 몇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좀 해보죠 뭐. 예, 좋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죠. 뭐 복지하면 일단은 뭐 의료, 교육 뭐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의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럽시다. 자, 일단 어, 병원비가 무조건 공짜인가요?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아니에요. 정도는 내야 되는 건죠? 아니에요. 무조건 공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보면 네, 건강보험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잘된 제도라고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제도라고, 세계적인 제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잘 돼 있는 제도인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얘기하죠. 보장률. 그러니까 자기 네. 병원비 중에 자기 돈을 얼마나 내나. 예,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 돈을 우리나라 내는 비율을 보장률이라고 하죠, 쉽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낮춰요. 자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쪽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네. 이때는 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면 그 보수 정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좀 낮춰가지고 한 60% 안팎으로 가게 되고 네.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들이 들어와서는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65%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슈가 이제 저게 나오네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스웨덴, 혹시 우리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다 무료 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무료 의료라고 하는 측면이 의료 시스템 여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아침에 몸이 아프거나 전날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잖아요. 의원이죠, 의원. 네.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병원에나 의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이? 어,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못 만나면 병원에 왜 가나요? 못 만나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아주 중증이거나 네. 의사가 정말 진찰을 해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증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만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에는 보통 간호사가 우리나라 간호사인지 이제 수준이 네. 또 다른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간호사가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봐요. 아, 이렇게 해서 가령 감기가 걸렸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의원에 가면 그 환자가 직접 의사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을 많이 드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근데 나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서 약을 줘서 드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이거 큰 병 아니네. 그럼 약 처방도 안 하고요.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훅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무슨,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데 이걸 굳이 그러니까
병원 갈 때 내가 어떻게 치료받고 올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가면 청진기 예. 대고 예. 의사한테 몇 마디 듣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이걸 거죠. 과연 꼭 의사가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주치의 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비슷하게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가령 환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의원에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그 병 기록을 남길 정도로 진료를 받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은 무료 의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일정한 비용, 개인이 병원에 쭉 다니다가 나라에서 설정한 비용을 넘어가잖아요, 병원비가. 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그 이후의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을 해버려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마 그야말로 중증에 걸리면은 그래도 거의 무료라고 국가가 다 해 봐야죠. 줘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우리나라는 큰 병 걸리면 집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 대표님도 어디 들어보셨을 거야. 복지국가들이 이제 선진국가들 보면 네. 어떤 나라는 개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연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요. 아, 100만 원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줘요. 그렇죠. 무조건 공짜로 하면 남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정도의 금액이 넘어갔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스웨덴의 의료 정책은 보통 보면 공공의료의 강화라고 해서 이제 공공성이 되게 강화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의료 쇼핑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의료 쇼핑, 이건 좀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감기가 들렸어. 네. 그러면 A라는 의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서 약을 받아와. 네. 근데 하루 먹고도 안 낫잖아. 네. 그 다음 다른 병원을 또 가는 거야. 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진료받고 약을 또 받아. 네. 그리고 다른 병원에 또 가는 거야. 이게 좀 연령 높으신 분들이 그 병원 말고 뭐 이게 영양제 보고 비슷한 처방 받을 때 많이 영양제 여기저기서 타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의료 쇼핑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많이 우리가 전산 시스템이 강화돼가지고 네. 가령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A라는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B 의원에 그거 뜨더라고. 네네. 그래서 다시 그 중복 처방을 받는 거는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걸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처방을 통해서 약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복 진료가 아예 금지돼 버려 있어요. 그렇죠. 중복 진료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복 진료, 과잉 진료 이런 것이 정말 억제된다는 데가 스웨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놓고서 그 이상을 넘으면 국가가 책임지니까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거의 걱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에 우리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좀 진행하다가 지금은 많이들 그 위축돼 있는데, 네. 지금 1인당 건강보험을 11,000원씩 더 부담을 해서 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자. 네. 이런 운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거든요. 하나로라 그러면 뭐 2개, 3개 건강보험 이렇게 하나로, 있나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여기서 또 이제 보험 얘기가 슬쩍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사보험 시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문제가 민간보험 시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건강보험 가지고 다 진료받고 병원비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험을 왜 들어? 민간보험을. 그렇죠. 근데 이게 보장성이 낮으면 민간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불안한 거야.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제 집, 저 집사람, 아들, 딸 이렇게 자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네. 저는 원래 보험을 잘 안 드는데 네.
다 하나씩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비보험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아프면 그 위급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 가정에서 내가 보니까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십만 원은 돼요. 아, 평균 30만 원 이상은 낼 거예요. 그렇죠. 몇십만 원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가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원씩 건강보험을 더 부담해서 보장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되면 참 좋죠. 그렇죠. 이게 공적 의료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지. 전 만 얼마가 아니라 한 3만 원씩 더 내고 네. 그냥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제일 장땡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 보면 병원에 의원에 가보면 관절염 뭐 등등 해가지고 아침마다 병원에 가요. 이게 꽉 차 있어. 사실은. 그렇죠. 뭐 장애인이란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미래에 다 장애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막아내는 것이 사실은 공적 의료를 강화시키는 게 스웨덴처럼이 됐든 아니면 복지 선진국이 됐든 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제를 둬서 의료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어쩌면 스웨덴에서 우리가 배워올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큰 병 걸리면 그냥 치료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죽는 거죠. 치료 안 받고. 치료 받다가 집안이 폭삭 망하니까 나 치료 안 받고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중증 질환에 걸리면 사실은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집안 다 말아먹고 뭐 우리 보통의 표현이니까 그리고 빚까지 지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는 치료도 못 받고 결국은 죽으면서 가족도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었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사보험에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 낸다고 치면 네. 그 전체 보험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00원을 사보험에 냈을 때 돌아오는 돈과 건강보험에 10,000원을 냈을 때 소위 말하는 환급률. 그렇죠. 이제 보통 그 공적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환급률은 우리가 거의 보장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네. 65%가 됐든 70%가 됐든. 그렇죠. 그런데 10,000원 내면 10,000원 이상의 보장을 받죠, 거의. 아프면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따져보면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거의 100% 가깝게 그런데 받죠. 그런데 민간보험의 환급률은 채 50%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50% 나머지가 보험회사의 마진이고 직원들 월급이고 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면 많이 예를 나오는 거 들어서 아닌가요? 민간보험 이렇게 했다가 가입했다가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환급률을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민간보험은 우리나라가 참 비이상적으로 너무 커졌어요. 그게 이제 정부가 어떤 성격을 그러니까 의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데 역대 우리 정부들은 사실은 민간 보험 시장을 축소하고 공적 의료를 강화시키는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되돌리려고 하려면 사보험 쪽에 그러니까 민간보험 쪽에서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가령 S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네.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자본금 가지고 기업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의 이 공적 영역을 강화하는 건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스웨덴을 꼭 배워야 된다기보다도 네. 복지국가로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지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네.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뭐 삼성이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뭐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네. 영리병원과 네. 비영리병원의 차이가 뭐냐? 왜냐하면 아니 병원에다 내가 진료받고 돈 내고 병원 돈 버는 건데 이거 왜 비영리병원이라고 하지? 그럼 영리병원하고 비영리병원의 차이는 뭐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내면서 그 사람들을 영업이잖아요. 영리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 병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거를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아 저거 영리 행위 하는데 왜 비영리 병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병원의 의료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병원의 의료 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변 부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병원에서 행할 수 있는 네. 이런 영리 사업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거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쉽게 그러니까 설명하면 비영리병원을 하면 뭐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이렇게 같아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어느 병원이든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가지고 어디 가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영리병원이 전환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건강보험을 가진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무적으로 진료를 하는 부분을 폐기하는 거죠.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고요? 진료 거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냐, 받으려고 선택할 수 있냐면 민간보험 시장에서 실비보험 들고 고액의 보험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진료할 수 있는 조건이 허용하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병원을 영리병원 추진했던 것도 네. 사실은 조건이 건강보험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자로만 제한이 되면 그 병원을 추진하지 않죠. 네. 민간보험 시장에서 실비보험이라든지 등등등의 보험을 들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였던 거죠. 그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그럼 병원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익을 병원 자체의 사업에다 투자하면 그건 비영리병원.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다른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진짜 제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죠. 그거 정말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허용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참 원희룡이 완전히 화끈하게 똥을 싸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게 1차적으로 허용이 되면 아마 우리 그 공적 의료 자체가 굉장히 그 약화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저쪽에서 뭐 소송 걸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똥을 싸놓은 거라서 이게 참 잘 처리가 될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놨으니까 뭔가는 작업을 하겠죠. 예, 참 전 의원님이라고 또 표현을 씨앗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완전 똥 쌌다고 봅니다. 완전히 똥 싸놓은 거. 예, 뭐 어때 의료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죠. 자, 그럼 또 복지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교육이 있겠죠. 교육. 우리나라도 교육이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화 됐죠. 이제 거의 이제는. 저기 그 서 대표님. 네네. 의무 교육. 네. 무상 교육 구분하시나요? 맞다. 그렇군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렇죠. 고등학교는 거의 무상교육에 가깝고,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그걸 안 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게 의무교육인가요? 구별을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전에 러시아를 한번 갔는데 네.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여기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네. 대학교는 무상 교육입니다. 이래.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의무 교육하고 무상 교육 다 무상인데 비용으로 무상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보니까 아까 지금 쭉 아까 서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국가에서 네. 여기까지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민이 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제 의무 교육인 거죠. 군대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너 중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그렇죠.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마쳐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옵션이죠. 선택해서 갈 거야 말 그렇죠. 거야를 할 수 있는 가도 거고.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전에 우리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화 시키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냥 고액의 수업료 교육비를 내면서 다녀야 하는 네. 이런 게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스웨덴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저는 그 어릴 때 자녀 이렇게 아이들 기를 때 네. 제일 관심이 갔던 게 뭐냐면 그 사랑의 체벌, 사랑의 매. 그러니까 체벌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에 되게 저는 격앙되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그 사랑의 매가 어디 있느냐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해처리를 들 때 감정이 개입되는데 네. 선생님이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매를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감정이 개입이 안 되겠느냐? 라는 점에서 이제 사랑의 매를 아주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으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한 나라더라고요. 세계 최초인가요? 네, 세계 최초로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그래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1958년에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네. 1979년에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등등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체벌하는 걸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가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격권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법으로 보장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애들을 안 때리고 참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스웨덴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그 모범적인 게 있었구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고 그래서 기억이 지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보면 1980년부터 이제는 스웨덴이 무상 보육을 실시했어요. 무상 보육. 보육. 그러니까 저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늘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를 운영할 인재들이 만들어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야 국가가 이익이 생기죠. 그런 거죠. 이익이라는 게 꼭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좀 좋겠다. 국가가 국가의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유능한 사회 구성원을 그 훈련시켜서 배출시키는 과정이 국가의 책임인 거죠. 그래야 그렇죠. 그 나라가 그 전도 유망하다고 할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스웨덴의 무상 보육? 보육과 교육은 또 뭔 차이인가요? 보육은 그러니까 뭐 미취학 아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미취학 아동, 영세 뭐 이런 거 보육. 네. 그러니까 영세에서부터 가령 뭐 우리나라로 치면 7세까지.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런 보육에 대한 거가 이제는 무상 보육이 스웨덴에서는 1980년에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그 무료이면서 의무 교육이 그 우리하고 좀 다른데 거기는 9학년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9학년이면은 어쨌든 취학은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건 똑같이 7살, 8살에 들어가나요? 거의 그렇죠. 9학년까지 가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중학교가 없네요. 중학교까지라고요. 중학교. 네, 우리나라로 지금 중학교까지 나이네요. 중학교까지. 그래서 거기는 보면 취학 전은 0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
교육 이렇게 가고 1학년에서 3학년, 또 4학년에서 6학년, 7학년에서 9학년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네. 사실은 유치원 과정 1에서 5세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비를. 그런 거죠. 교육은 보통 교육비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스웨덴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는 취학 아이들 9학년까지 1학년에서 9학년. 9학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그리고 대학도 고등학교 때 다 무상 교육인데 심지어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생활비까지 제공하잖아요, 대학생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럼요. 프랑스에서도 대학생들 필요한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주거비는 어떻게 해요? 주거비도 지원하죠. 그게 생활비잖아요. 그러면 주거비, 생활비라 하면 주거비 플러스 생활비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가령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그 집에서 다니는 애들 있고 아이들이 있고 기숙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데 보통 그 선진국에서는 기숙사 부분이 되게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꿈 같은 이야기다. 네? 꿈 같은 얘기예요. 네,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시작했죠.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은 시작했죠. 우리 10세까지 주나요? 몇 세까지 주나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그걸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적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크게 되겠지만 스웨덴에서는 1세부터 16세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월 16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아동들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그 교육에 보탬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참.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하고 뭐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 대학교 가면 이제 그 교육비 부담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학교도 그렇지만 우리 일부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학 교육보다 고등학교 교육비가 더 많이 든대요. 그렇죠.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나 선진국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굉장한 차별성이 뭐냐면 사교육의 규모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의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조 단위가 넘어가죠. 네? 조 단위가 넘어가죠. 그럼요. 그래서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네. 총액 규모로 보자고 하면. 네. 근데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교육까지 다 무상이고 대학원까지도 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모순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전 교육 중고등학교 사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치킨 게임의 아주 최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들 안 하면 되는데 다들 누가 하면 따라하다가 다들 해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그 상대적 박탈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가 여주에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네. 저는 거의 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네.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몰아넣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몰아넣지 않을 만큼 애들이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가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만의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몰아넣고 그다음에 공부로 학교 성적으로 아이들을 인생의 그 승부수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들을 거기에 몰아넣었다 아이들이 거기서 낙오자가 되면 그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이렇게 전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 안 시키고요. 예. 그냥 니들 제일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뭐 이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느 애들이 순간 만약에 다른 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까 나도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의원님은 그래서 운이 엄청 좋은 거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고맙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네. 아빠 저희들은 아빠한테 뭘 제일 감사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단 한 번도 다그쳐 본 적이 다그치지 않으셔가지고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요,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애들은 그 정도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복, 그 복 시장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몰아넣어가지고 것 같아요.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게 지금도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교육 때문에 네. 그 학교 시절부터 이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본격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한 스카이 대학이 어, 옛날에는 안 그래도 지금 점차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잘 사는 애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래요. 서울대학 지난번에 신입생들 네. 이 출신 성분이라 그럴까? 이제 부모들의 이게 그 직업 이렇게 보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학생들은 이제 거의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돼 버렸죠.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사교육의 경쟁력이거든요. 돈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주 참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 스웨덴 교육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게 저는 의무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로 높이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 교육화 시켜서 국가가 그 교육을 담당하게 만들고 대학교도 하루빨리 무상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해야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님 저기 프랑스 네. 사립대학이 있나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네요.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극단적인 자본주의 국가들만 사립대학이 있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제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런 식으로 네. 국립대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대학을 무상교육을 하려고 하면 대학의 대학의 서열화 이것은 정말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국가가 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어떤 정부가 획기적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서 대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학을 지역별로 하나씩 세워가지고 이 국립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국립대는 국가에서 다 운영하겠다. 그래서 뭐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아니라 뭐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서울 4대학 이래가지고 서열을 폐지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서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제 뭐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가면 되겠죠. 파리 1대학, 2대학인 것처럼.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라면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짜증나네요. 또 윤석열 얘기하니까.
예, 하여튼 교육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육 얘기 한 말씀 더 궁금한 건, 네. 진짜로 대학교를 가면 생활비에 주거비까지 생활비지요. 제공된다는 게 네. 참 대단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 네.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대요. 도무지 어떻게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 밑에서 그대로서 부모님의 그 영향력으로 부모님의 지원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다 독립시키려고 해요. 독립을 시키죠. 그러니까 독립을 해도 되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독립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주거비에 치여가지고 평생 돈 못 모읍니다. 그렇겠죠. 이따가 스웨덴의 주택 정책 잠깐 얘기하다 보면 아마 그런 현실도 같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면 또 교육하고 비슷한 게 육아휴직이 또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꿈의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도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우리는 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잘 못 쓰죠. 웬만한 직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인데 일정 기간 보통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유급휴직 할 때도 있고 50% 주는 데도 있고 40% 주는 데도 있고 무급휴직 하는 데도 있고 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스웨덴은 그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제공해요. 육아휴직 동안 그렇죠. 통상 임금의 80%. 80%를 급여로 제공을 합니다. 꿈 같은 얘기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더 재미있는 거는 네.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480일. 그 휴직을 안 쓰면은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이 돼가지고요. 네. 그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의무적으로 다 써야 돼요. 근데 60일 이상을 어느 한쪽이라도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 일수가 420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가령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빠의 의무 육아휴직 일수가 있어요. 그럼 480일을 육아휴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중에 480일 중에 며칠은 아빠가 무조건 써야 된다. 90일. 90일. 90일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써야 돼요. 3개월이네요. 그렇죠. 아빠도 그러면 엄마 아빠 합쳐서 480일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양쪽이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480일을 동시에 같이 써서 240일을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같이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쓴 날짜 따로 아빠가 쓴 날짜 따로 해서 합쳐서 480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중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경향이 처음에 있다 보니까 네. 아빠들의 의무 육아휴직 일수를 90일로 저는 제한을 강요를 했던 거죠. 의무화됐던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여자들만 다 써버린다. 네. 그래서 아빠들도 육아에 일종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라떼파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라떼파파. 라떼파파? 젖주는 네. 아빠? 아니야. 보통 카페라떼나 라떼라 그러잖아요. 예. 카페라떼. 즉 아빠가 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점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 나 또 라떼를 아기들한테 주는 아빠인 줄 알았더니 커피점에서 라떼를 마시면서 아이들을 보는 아빠를 라떼파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라떼파파 재밌네요. 그래서 커피숍에는 보통 그 아이들의 그 보행기인가? 그 뭐지 그거? 보행기가 아니라 유모차. 유모차를 이렇게 둘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갖춰져 있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 뭐 유모차를 주차? 하여튼 유모차 주차 공간을 만들면 정부 네. 지원이 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가 딱 그게 갖춰져 있어야 그 라떼 맘마, 라떼 파파들이 그 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운 거죠. 아, 부럽다. 이게 480일인데 요게 휴일도 또 빼고 이러면 그 실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잉? 아, 이 480일은 또 휴일하고 공휴일 빼는 거예요? 네, 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주 그래서 5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날짜에 여기 안 포함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와. 18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360일. 와, 거의 2년 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와, 대단합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의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세금하면 일단 소득세가 제일 기본이니까. 거기는 소득세가 50%더라고요. 아, 제가 읽은 책 중에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이라고 하수정 씨라고 한겨레 신문 기자였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저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외교관한테 그러니까 스웨덴 외교관이죠. 한국에 있는 대사관 가서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그 대사관이니까 월급이 되게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세금을 40% 낸다고 하더라고요. 40% 세금 내는 게 좀 아깝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죠. 스웨덴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교육비 공짜, 의료비 공짜, 주거비 뭐 걱정 없는데 그 세금 내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렇죠. 한 1년에 뭐 한 달씩 여행 갈 돈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난 세금 내는 게 별로 아깝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그냥 담세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세금 부담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1% 거의 안팎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담세율이 거의 47%, 50%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식주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에다가 아이들 교육도 그다음에 누군가가 가족이 아파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스웨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내는 세금 이거를 50% 수입의 50%로 올리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그다음 노후 보장 문제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100번 다 내겠대. 그게 그렇겠죠. 낫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300만 원 가령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네. 그렇게 하고 아이들 대학교 교육까지 무상. 아파도 병원 그냥 갈 수 있어. 그다음에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저 이러면 그게 훨씬 이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그렇죠. 스웨덴 발렌버리도 대기업이란 말이죠. 예, 발렌베리. 예. 발렌베리. 거기 세금 엄청나게 내는데 그쪽을 자발적으로 나죠. 그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가치 어떤 가치 즉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이든 노동자든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동으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건지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참, 또 누구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짜증나.
부자들한테만 좋은 나라. 부자들한테만 좋은 나라. 맘- 아까 그랬잖아요. 주택 아까 그 스웨덴의 주택 정책 잠깐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주택 정책 아직 할 얘기 많이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스웨덴의 주택 정책 뭐 다른 거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